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에 대한 상세한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리는 불독, 네, 홍준입니다. 예, 오늘은 그 엑사랩이라는 회사를 맡고 계신 이재현 대표님을 모시고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된 EMP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 엑사랩 이재현 대표님 본인 소개랑 이 뭐 회사나 네. 프로젝트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본인 소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일단 프로그래머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프로그램을 좀 시작을 했고 실제로 첫 직장은 이제 보안회사, 대한민국 이제 보안회사로 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보안회사 나와서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서 좀 그 개발 팀장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와서 이제 한 12년 동안 좀 IT 그 스타트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 엑사랩에서 블록체인 그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브리미디어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그 EMP 프로젝트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대표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다음에 네네네. 뭐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전공이나 이런 것도 컴퓨터 아니요, 쪽으로 하신 건가요? 전공은 저는 이제 토목 쪽입니다. 네네. 토목 쪽이고 실제로 토목 쪽도 뭐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때 네. 뭐 이제 포트란이나 뭐 이런 언어를 가지고 또 뭐 개발도 좀 했었고 네. 실제로 그 교수님 밑에서 이제 프로그램 하다가 네. 예, 아. 프로그래머 쪽으로 더 빠져. 근데 어떻게 직장은 또 보안업체를 택하게 되셨네요? 네, 그 교수님 밑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네.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뭐 일단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프로그래머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하고 네네네. 나와서 실제로 네. 보안업체에 들어가서 원래 이제 해커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해킹 좀 대회도 나가고 해서 뭐 수상도 하고 했는데 되게 부끄럽네요. 제가 사실 컴퓨터공학과 출신이거든요. 예, 예. 근데 코딩을 한 줄도 못해서 그럴 수도 이런 분을 만날 때마다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시는지 제가 아니 아까 그 뭐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그럼 어릴 4학년 때는 뭐 때부터, 예, 어릴 때. 게임 코딩 같은 거 그렇죠. 하셨어요? 게임 그때는 뭐 GW 베이직이나 뭐 이제 C나 이제 네. 그때 터보 C 뭐 이런 네. 걸로 해가지고 저랑 연배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나오는 아니요, 그렇지 용어 않습니다. 포트란이나 GW 베이직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랑 되게 나이대는 훨씬 어린 걸로 알고 그런 있습니다. 건가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훨씬 어리다 네. 그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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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40대 초반입니다. 네.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초반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어쨌거나 프로그래밍 일을 처음 시작했고 보안업체에서 일을 했으면 예. 그때 보안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예전이니까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그때- 것들이 직접 도입된 건 아니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블록체인 어떤 쪽으로 나오기 하셨나요? 뭐 네. 블록체인 비트코인 나오기 이전이니까 2002년도 3년도 네, 네, 이때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키보드 보안 쪽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키보드 보안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취약선 분석 쪽 그쪽에 이제 엔진 만들고 있던. 되게 좀 구체적인 보안에 예. 소화된 요소를 예, 예. 하셨던 거네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변경하신 게 온라인 광고 대행사는 어떻게 보면 또 보안 쪽에서 개발하시던 분한테는 그렇죠. 딱 맞는 직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근데 이제 변경하시게 된 그것도 건가요? 그 개발을 하다가 네. 이제 선배 요청으로 네. 한번 이제 야 인터넷 시대가 열렸는데 음. 인터넷의 모든 돈의 흐름은 광고다. 그렇죠. 이 얘기 제가 딱 광고 듣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광고 이제 대행사 들어가서 디아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제 광고 대행사 들어가서 네. 네, 이제 개발 팀장을 좀 했었죠. 그러면은 거기서는 예를 들면 뭐 광고 성과 분석 이런 건가요? 아니면 광고 시스템을 만드는 걸 하셨나요? 어떤 걸 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제 실제로 성과 분석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또 그 클라이언트와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 운영을 했었고 뭐 그 예중에는 뭐 지금 현재 KFC나 뭐 버거킹 뭐 이런 네. 그 요식업 쪽도 네. 예, 그쪽 그 뭐 예를 들면 포인트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저희가 개발했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 뒤에 또 여쭤보겠지만 그 EMP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그 토큰 설계하신 것 중에 제가 먼저 좀 백서랑 내용을 읽어봤거든요. 예. 광고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아는 분이 제대로 설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예. 그게 이런 대표님의 기본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 뭐 그거는 좀 과찬이신 것 같고요. 이 지금 어쨌든 저희 같이 이제 백서를 연구하고 계속 네. 썼던 그 개발 팀장, 네네네. 저희 기획 팀장의 공이 가장 크고요. 네. 물론 이제 저도 이 EMP를 설계한 거는 단순히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뭐 블록체인이 세상에 열렸으니까 이걸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네. 이 백그라운드들 이것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그럼 넘어가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이제 EMP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상세하게 소개해 주실 테니까 저희가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원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법인이신 거잖아요, 엑사랩. 예, 엑사랩 이 회사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건가요? 지금 현재 그 한 4가지 정도 일로 크게 지금 나눌 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첫 번째는 저희가 거래소 자체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소. 네, 암호화폐 거래소 지금 네네네.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런칭을 하긴 했는데 아직 광고를 하지 않아서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허빗이라는 P2P 거래 사이트를 좀 만들고 P2P 예, 거래 거래 플랫폼이죠. 플랫폼. 예, 그러면 플랫폼을 그건 개인들이 뭔가 암호화폐 거래를 그렇죠. 편하게 해주는 건가요? 예, 개인 간의 암호화폐를 개인 거래를 간에? 함에 있어서 네. 저희가 지갑 서비스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음,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에스크로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코인과 코인 간의 네. 거래, 네. 코인과 현금 거래를 네. 원활하게 해줄 수 있게끔 네. 좀 해주는 고일도 하고 네, 계시고 그걸 그러면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암호화폐의 개발이나 기술에 관련된 일을 기본적으로 계속 해오셨던 거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 엑사랩은 뭐 지금 몇 년 된 회사인가요?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엑사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달에 그 법인 설립을 했고요. 네, 네. 네. 그때는 이제 뭐 거래소 회사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올해 3월 달에 엑사랩이라는 이름으로 좀 바꾸면서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네. 기술 개발 또는 뭐 마케팅, 네. 그다음에 코인 개발, 그다음에 컨설팅 다 예, 종합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하는 이제 회사로 좀 네, 키워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기본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엑사랩이라는 회사는 어쨌거나 한 1년 정도 됐고 블록체인 관련된 다양한 어떤 기술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네.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럼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지금 주력으로 준비하신 프로젝트가 아까 EMP, 네. 에브리 에브리 미디어 블록체인 플랫폼. 네, 이게 약자로 EMP 프로젝트라고 예.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럼 EMP 프로젝트 이제 소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뭐 준비하시게 된 배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미디어라고 아예 그 말에 지금 넣어 놓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을 왜 하시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제가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 산업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실제로 저는 이제 IoT 사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IoT 쪽 이제 네네. 센서 개발도 하고 네. 뭐 혹시 비콘이라고 아시나요? 잘 알죠. 네, 잘 아시죠? 제 와이프가 네이버 지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요. 그럼 네, 너무 비콘을 잘 설치하고 제가 이렇게 네, 테스트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네네. 네.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카카오랑 같이 이제 그 아, 제주도 쪽에 네. 제주 공항 쪽에도 이제 이렇게 비콘 하드웨어 설치하고, 비콘을 설치하는 네, 설치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뭐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 네. 실제로 IoT 사업을 하면서 가장 그 데이터 보안이라든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수단을 찾다 보니 블록체인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 네. 그러다가 또 뭐 이미 이제 이더리움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더리움 이제 백서를 보고 이더리움 사이트를 보면서 딱 단어 하나에 꽂혔었어요. 그게 단어가 그 센서십 레지스턴스, 검열 저항성이라는 그 단어에 완전 꽂혔거든요. 오, 저도 요즘 최근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키워드를 압축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탈중앙하고 탈중앙화가 결국 이뤄내고 싶은 게 검열 저항성이다. 예, 네. 맞습니다. 아, 이 검열 저항성이 저랑 비슷한 분이군요. 네. 완전히 꽂혀가지고 맞습니다. 그 단어하고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프로그램 가능한 돈. 네. 프로그래머블 머니, 프로그래머블 프로그래머블 머니. 네. 커런시. 아, 이 단어 두 개에 완전 그렇죠.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아,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블록체인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검열 저항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좀 저는 생각되는 이 산업 분야가 네. 미디어라고 좀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미디어죠. 네. 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그 현존하는 이 여러 미디어 네.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문제라고 하면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네. 하면은 이 검열 저항성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광고주한테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정권에 네. 상당히 좀 독립성이 좀 부여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스템적인 네. 문제로 인해서 이걸 좀 투명하게 좀 만들어 봐야겠다 또는 공정하게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네. 그러면 대표님 그 말씀은 어쨌거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적 뭐 공개하는 형태의 투명성이라든지 네. 기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검열 저항성을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는 그렇죠. 동의를 하신다는 예, 거죠? 그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준비를 하시게 된 거고 이제 미디어 산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이 미디어 산업의 제일 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갖고 있는 가장 네. 구조적인 뭐 네, 그 문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점을 예.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 뭐 예를 좀 들어보면 네. 일단은 뭐 극명합니다. 요즘에 이제
드루킹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 실제로 아, 이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 네, 네, 그다음에 네. 정권이 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들을 네, 네. 언론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거나 통제하려 하거나 한다거나. 이런 그 검열을 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음. 근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저희는 투명하고 공개할 수 있고 이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 지금 현재 이 미디어 산업이 갖고 네.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 정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꼭 정치적인 거 이념적인 걸 네. 떠나서 말씀하신 미디어가 가져야 되는 자유로움 혹은 그렇죠.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네. 세상을 만들려면 예. 네, 이 부분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런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또 많은 이제 미디어사들도 이제 네. 저널리즘 그 언론사들을 좀 네. 많이 만나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컨텐츠의 유통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즉슨 이제 현재 네이버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은 이제 컨텐츠를 그 접하고 네. 많은 컨텐츠들의 이제 마음이 무겁네요. 제가 네. 네이버 출신이라 아,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네네네. 뭐 네이버뿐만 문제는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신 유통을 네이버 같은 회사가 너무 많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죠. 그렇죠. 뭐 장악의 문제도 있지만 네. 실제로 유통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네. 그거는 뭐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도 한 3만 건 정도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구조적으로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사 건수는 300건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만 건 1% 중에 밖에 안 300건 중에 일단 픽이 예, 돼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유통의 불균형이 생기고 네. 그 불균형 때문에 또 생기는 문제가 또 뭐냐면 실제로 많은 언론사들이 전재료라는 걸 내거든요. 네. 그건 아시니까. 네, 대표님 네, 아시는 네, 네, 부분인데 네. 어쨌든 이 전재료가 1년에 이제 지불되는 게 2017년도에 나온 이제 그 통계치가 좀 네. 있는데 그 숙명여대 안 교수님이라는 네, 네, 네. 안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발표하시기를 네. 현재 전재료를 주는 그 양보다 한 네. 10배는 더 줘야 된다. 그게 약 한 3천억 정도가 되는데 네. 실제로 한 3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조금 더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700억 정도 나간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700억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언론사들이 공평하게 분배가 돼야 되거든요. 네. 기사를 그렇죠. 보는 사람 보는 양만큼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그렇죠. 그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전재료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 또한 불분명하다는 거죠. 투명하지 못하고. 네, 투명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좀 만들어져야지만 구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또 네. 언론사들도 네. 공정한 위치에서 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왜 처음에 시작하시려고 했는지하고 지금 현상에서 어떤 문제를 좀 푸시려고 하는지